첫 문장은 어떻게 하면 잘 쓰나요? 저는 이렇게 씁니다. 글을 막 써요. 뭐 두서 없이 씁니다. 어떤 사람은 취재를 하고 나면 만자 정도를 쓸 수 있어요. 그 만자 중에 제일 좋은 문장을 첫 문장으로 씁니다. 저는 1991년도에 SBS에 입사를 해서 33년 정도 이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한 7년 남짓 논설위원실에 있었습니다. 그 논설위원실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인물 탐구 기사였습니다. 기자가 쓰는 인물 탐구라고 그러면 저는 그 사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더해서 거기에 시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대는 어떤지, 여러분들이 바라본 세상은 어떤 건지 이런 것을 담기 위해서 기사를 쓰는 거지. 그게 곧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고백하고 싶어 하는구나. 뭔가 자기를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꼭 자기가 잘한 것뿐만 아니고 못한 것. 뭔가 털어놓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누군가 그 얘기를 들어주기를 바라고 또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인터뷰를 할 때마다 그걸 매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나도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그런 욕구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가 그렇게 털어놓으려면 필요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조건 중에 하나가 들어주는 사람이 또 질문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선의와 존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하고 정치적 생각이 다르거나 아니면 나하고 세상을 보는 견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는 있어. 그렇지만 충분히 내 생각을 존중해 줄 것 같아. 나를 공정하게 평가해 줄 것 같아.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 묻지 않는 것들도 역시 털어놓더라 하는 게 제 경험이었습니다. 요즘에 한강 작가 관련해서 어느 매일경제신문의 어느 기자 질문이 굉장히 화제던데 혹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굉장히 아마 서면 질문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고 준비만이 아니라 그 질문하는 분도 뭐 내공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인터뷰에서는 질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한강 작가 인터뷰라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소년이 온다는 어떤 작품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한강 씨가 제대로 답하지 않았겠죠. 제대로 된 인터뷰를 하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모을 수 있는 자료는 다 보고 가야 된다. 머릿속에 넣어두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제 하나의 그냥 루틴 같은 건데요. 사람들이 제일 말하기 싫어하는 게 사실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잘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돈을 꼭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당신의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임대 수입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당신 기부한 돈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뭐예요? 돈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동 기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판단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잘 묻지 않아요. 어떤 때는 묻는 게 굉장히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약간 좀 속물 같고 그렇지만 돈을 물어보고 돈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자세를 보면 꽤 많은 것을 그 사람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 나름의 방법이지만 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저는 그 사람을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13,000자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제가 나름대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든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든 아무리 낮은 사람이든 다 내 원고지 매수는 65m. 누구든 내 글 앞에 정말 균등하게 대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기자를 하시면서 이제 하신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선배들로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기자 앞에는 나보다 높은 사람도 없고 나보다 낮은 사람도 없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나 권력의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다루는 양이 달라지지 않았다.
양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질도 다르지 않게 가져가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매번 그랬다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자세를 제가 잃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 주셨습니다. 자, 섭외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섭외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할 텐데, 섭외는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니고요, 조직에 달린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섭외를 꽤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꽤 다르게 어려운 사람들도 내가 섭외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제가 SBS에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걸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써서 나름대로 레퍼런스가 쌓이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뭐 윤춘우라고 한 이름 석자를 보고 그 이름 석자를 믿고 응해주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꽤 어려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맨 밑바탕 역시 조직의 힘이 있더라. 섭외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봐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섭외는 여러분들 속해 있을, 앞으로 속하게 될 그 조직의 힘입니다. 섭외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남들보다 전화를 더 건 겁니다. 그 사람이 타율이 높은 게 아니에요. 10번 걸어서 1명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30번 걸어서 3명 성공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잘해서, 뭐 아주 공손하게 해서, 그러는 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본질적으로는 많이 전화를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섭외도 되는 거고 취재도 되는 겁니다. 이번부터 이제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글쓰기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할 만큼, 그 다음에 꾸준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에서 뭐 여러분들 첫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이니까 그거에 대한 뭐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서 첫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고민은 그거죠. 그럼 첫 문장은 어떻게 하면 잘 쓰나요? 그런 비결이 있다고 하면 뭐 그걸 누가 못 쓰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글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글을 막 써요. 뭐 두서 없이 씁니다. 기승전결을 정해놓거나 뭐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칩니다. A4 용지 한 6매 내지 7매 정도를 그 사람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메모한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그냥 막 쳐내려갑니다. 만자 정도를 쭉 씁니다. 어떤 사람이 취재를 하고 나면 만자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만자 중에 제일 좋은 문장을 첫 문장으로 씁니다. 저는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앞 첫 문장에 맞춰서 다시 글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따온 인터뷰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이 사람이 말한 것도 인용한 것들도 거기에 끼워 맞춥니다. 뭐 제 방식이 뭐 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저는 그래요. 글을 아주 잘 쓰는 것은 타고나야 됩니다. 그런데 글은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깨달음인데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일본 소설가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첫 문장을 얻기 위해서 만자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생각을 내가 글로 적는 게 아니고 글을 쓰다 보니까 막 생각이 솟아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게 바로 수원. 뭔가 밑바닥에서 수맥을 만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맥을 만나려면 수원지를 찾으려면 그냥 땅을 파야 되는 겁니다. 땅을 판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쓰는 거예요. 한없이 쓰는 겁니다. 그냥 한없이 쓴다는 기분으로. 그래서 제가 글을 잘 쓰는 비결을 묻는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답은 글을 아주 길게 써보는 겁니다. 길게. 이를테면 공화제라고 하는 주제로 글을 써보는 거예요. 한 A4 용지 한 10장쯤 쓴다고 생각하고 공화제에 대해서 써보는 겁니다. 근데 공화제에 대해서 저보고 쓰라고 해도 한 5줄 쓰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인용문을 넣으면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쓴 뭐 공화제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을 따지지 말고 양을 채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장을 무조건 채우는 거예요. 남의 글로 채우든 뭐든 대신에 그냥 갖다 붙이기 이런 거 말고 어쨌든 자기 손으로 써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글쓰기 지도를 이렇게 부탁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제를 내줬습니다. 공화제에 대해서 A4 용지 10장을 써라.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많이 써왔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글을 그냥 이런 순서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공화제 논의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빠진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채워넣으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화제 논의에서 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이 부분은 공화제 논의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야. 이 부분은 덜어내. 그렇게 덜어내면요, 그게 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부터 열매를 한번 채워봐. 그러니까 그냥 긴 글을 써보자가 아니라 길고 긴 글을 써보자. 그렇게 쓰다 보면 수맥이 터지는 수원지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꼭 그런 경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쓰는 요령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한 1300~400자 정도를 쓴다고 치면 각 단락의 양을 비슷하게 가라. 앞부분에 이를테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내가 할 말이 많아서 좀 길어. 그러면 잘라내. 그래서 300자로 맞춰. 그 다음에 남는 것들을 그냥 그 다음 단락으로 넘기는 거예요. 맥락과는 무관하게 일단 양으로 일단 한번 양을 나눠보는 겁니다. 처음에 나눠보면 좀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양을 분배를 하다 보면 각 단락별로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바가 적절하게 나중에는 녹아 들어갑니다. 제 경험칙상 그다음에 제가 그걸 강조한 학생들의 논술 과제를 받아보고 이 방법이 꽤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검증된 방식이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글을 통해서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논설실에 가서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인물탐구 기사 꽤 긴 장문의 인물탐구 기사를 쓰면서 제가 훨씬 더 나아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훨씬 더 자존감이 생기고 훨씬 더 그럴듯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저를 좀 더 나아졌다고 자부할 수 있게끔 만든 원동력, 그것은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쓰기였던 것 같습니다. 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언론사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의 글쓰기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보다 강하게 만들고 자신을 보다 완성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또한 글쓰기라고 하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